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1, 2월 달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, 3월 달에 이제 올라서, 이제 조금 일부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을까? 현금 보유량을 좀 늘려야 되나? 네.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긴축이 시작됐을 때 또 한 번 변동성이 크게 올 수도 있고, 네. 뭐 1, 2월 수준으로 또 하락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또. 예, 그러면 이제 지금 올랐을 때 좀 현금 보유를 좀 해놓고 있다가 그때 변동성이 또 커졌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지, 아니면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한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할지, 네네. 그런 부분 네. 좀 조언을 주신다면. 네, 다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 네.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.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지난 여의도 생활을 10년의 여의도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개인 고객들하고의 만남을 좀 더 넓히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. 개인 투자자들만이 갖고 있는 이점이 있다. 기관 투자자들은요, 사실 1년 내내 매매해야 됩니다. 네. 매매를 쉬면 안 돼요. 이건 계약한 거기 때문에.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는 겁니다. 그게 엄청나게 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. 일단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. 또한 역발상이라는 투자가 있어요. 흔히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을 쭉 따져보면 세상과 다른 생각, 또한 베팅, 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, 역발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인생이 바뀌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시기가 지금까지 큰 헤게모니와 패권 싸움 아니면 국면이 바뀌는 이 시기에 과연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게 과연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. 올 한 해 만약에 1억 원어치의 주식을 투자할 거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3개월 동안에 3천만 원씩 나눠서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금부터 3, 4, 5, 4, 5, 6 이렇게 2분기에 걸쳐서 천천히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익절은 언제 해야 되는가?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다. 장단금리 역전 가능성이 적어도 1년 뒤라 그러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늦은 가을 아마 9월에서 10월 달쯤에는 일단 한 번은 익절해야 되지 않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하고요. 특히 개인 투자자들만의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고, 다음 주식을 사는 타이밍 앞에 말씀드렸던 늦은 봄에 조금씩, 또한 늦은 가을에 조금씩 팔아보는 게 올해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큰 이벤트들의 변화 속에서 좀 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또 생업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. 다른 뭐 이런 경제 전문가분들처럼 이쪽에 이제 많은 정보나 공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대응이 좀 느린 거죠.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스파이 ETF나 그냥 시장 지수 추정하는 ETF를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은퇴까지 자산을 모으듯이 계속 이제 모아나가.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적립식 주식을 모아가는 거다. 네, 뭐 10년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.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. 맞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투자의 어떤 마인드에 대한 좀 조언을 주신다면. 네,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의 리세션, 경기 침체는 사실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. 바꿔나가는 과정이고요. 한국에서도 오랜만에 동학개미, 서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하지만 뭔가 처음 투자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셨던 분이나 과거와는 다르다. 뭔가 작년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요. 그 철학을 플러스 경험만큼 중요한 스승은 없는 것이죠. 따라서 모든 자산을 한 번에 딱 묻어두고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도 매우 좋은 건데 몰빵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편하게 투자하는 시대는 조금 끝났다라고 봅니다. 이제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자기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. 그래서 미래의 큰 변화를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. 그러니까 가격 논리로 이루어지는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멀게만 느껴져도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면 좀 더 확장성이 있는 산업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. 그게 우리가 먼 미래에 올 거다라는 산업들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굳이 자기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산업과 종목들을 구분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려요. 자, 두 번째
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공통분모,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셨던,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유화를 느꼈던 분들의 공통분모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저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대안자산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려요. 이제는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자산을 넘어서 부동산이라는 대체자산을 넘어서 코인 시장이라는 대안자산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는 한번 주목해보자. 실제로 중국의 인민은행을 넘어서서 연준이 이 CBDC라고 하는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,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내고 있고 점차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하원에서 수면 위로 이 디지털 화폐를 끌고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상에서 항상 이 대안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립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만의 공부를 통해서 미래 산업을 선정하자.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만의 어느 큰 절단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항상 범용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것을 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. 결국 이 모든 것도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요즘에 뜨고 있는 게 ETF 아닙니까? 네. 제가 속해 있는 도미머리에 이런 뭐 상품도 사실 있어요. 근데 여기서 그 상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전략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흔히 레이 달리오라고 유명한 투자 철학자죠. 올웨더 법칙,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10년에 아니 장기 100년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황금 비율이 있다. 미국 주식과 채권, 아니 신흥주식의 황금 비율, 거진 6대4의 비중인데요. 그 비중을 갖고 가는 게 4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처럼 그냥 그 비중만 가져가면 끝없는 우상향하는 퍼포먼스가 있다. 그게 올웨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. 저희는 그런 전략 오브 전략, 예전에는 올레더 전략, 뭐 밸류 모멘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는데요. 그 전략끼리의 믹스가 오히려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. 요즘에 핫한 전략이고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략과 전략의 믹스가 좀 더 아웃퍼폼을 낼 수 있는 ETF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올레더 전략은 사실 미국의 100년 역사를 봤을 때 이 정도 포트폴리오의 황금 비율을 가져가면 끝없이 우상향하고 적어도 BM인 S&P보다도 상당 부분 아웃퍼폼 내겠다라고 검증된 전략이죠. 근데 올레더 전략의 그 비중의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매월 좀 달라져요. 그런데 6대4 크게 얘기해서 6은 위험자산, 4는 안전자산인 채권입니다. 근데 그 6 중에서도 최근에 신흥국 주식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 주식을 가져갈 것이냐, 미국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.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두물머리의 분리호 전략 중에서도 이 올레더의 파트에는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멕시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주식 같은 이런 신흥시장국 주식들이 포함되고 있어요. 그 말은 건 뭐냐면 가격 논리를 많이 싸졌다라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 주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간다는 것은 미국의 이런 상승 모멘텀에 여전히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네, 오늘 이 미주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넥스트라는 책을 냈습니다. 그러니까 제목이 넥스트인데요. 왜 넥스트냐면 코로나 이후에 5가지 큰 변화, 넥스트 변화들의 앞단을 따서 넥스트라고 줬습니다. 첫 번째는 넥스트 레벨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레벨은 금리 수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. 이젠 장기 저금리 시대는 끝났고 또 다른 국면인 저는 중금리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요. 고금리로 가기 전에 중금리 시대가 적어도 3에서 5년은 이어질 수 있다. 넥스트 레벨이 첫 번째 있고요. 두 번째는 큰 밸류체인의 변화. 이게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상당 부분 반도체 섹터가 여기에 결부되겠죠.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, 넥스트 체인에서 넥스트. 세 번째로는 최근에 세대 간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넥스트 제너레이션, MZ세대의 세상의 중심에 돼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투자 성향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는 컨셉이고요. 네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자산을 넘어서 대안자산으로서 네스트 어셋. 그래서 총 이 4가지 네스트 플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파 사태 이런 것들은 결국 신냉정 시대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넥스트 리스크까지 이 5가지의 넥스트 변화들을 담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첫 출간한 책이기 때문에 또한 불특정 다수 앞에 나타나는 것이 또한 설렘과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.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사고나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6번째 넥스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꾸며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을 책 말미에 좀 담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, 6번째 넥스트를 아마 응모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저희 소정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속해 있는 두물머리라는 AI 솔루션 기업이 제가 직접 그 AI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분씩 토탈 컨설팅, AI 컨설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요. 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자,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.